북촌 한옥마을의 아침은 고요했다. 서울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이곳은 돌담과 기와지붕이 어우러져 옛 시간을 품고 있는 듯했다. 새벽 안개가 골목 사이를 떠돌며 나무 문틈으로 스며들 때 강병호 68세는 늘 그렇듯 마을 입구에 오래된 나무 대문을 열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마디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소는 북촌을 찾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병호 씨. 골목 끝에서 채소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오던 이 씨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북촌에서 30년째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는 이였다. 병호는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답했다. 오늘도 채소가 싱싱하네요, 이씨. 나중에 들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북촌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작은 인사와 따뜻한 미소로. 병호는 북촌 한옥마을의 문지기였다. 공식적인 직함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매일 새벽 대문을 열고 골목을 쓸고 관광객들에게 북촌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골목 끝에 있는 집은 조선시대 서당이었어요. 지금은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로 쓰고 있죠. 그는 늘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북촌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관광객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아이들은 그의 흰머리를 보며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 주세요 라며 졸랐다. 하지만 병호의 삶은 북촌의 고요한 풍경만큼 평온하지 않았다. 20년 전 그는 강남에서 잘나가는 회계사였다. 중소기업의 재물을 관리하며 아내와 아들 민수, 딸 지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IMF 경제 위기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회사가 파산했고 병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저축, 심지어 가족의 신뢰까지.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다. 지연은 대학을 졸업한 뒤 멀리 부산으로 떠났다. 병호는 홀로 남았다. 그는 북촌으로 왔다. 우연히 한옥마을 관리 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문지기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북촌의 돌담과 기와의 지붕은 그에게 위로를 주었다. 여기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수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민수가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아침 병호는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골목을 쓸기 시작했다. 10월의 공기는 선선했고 단풍이 북촌의 지붕 위로 살짝 물들어 있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병호 씨, 오늘 좀 쌀쌀하니 따뜻하게 입어요. 옆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김씨 할머니가 말했다. 병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한복 입으시니 북촌이 더 예뻐지네요. 그렇게 1시간쯤 골목을 정리하던 중 그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오래된 한옥의 처마 밑 덩굴에 반쯤 가려진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먼지로 뒤덮인 상자는 마치 수십 년 동안 잊혀진 듯 보였다. 병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자에는 북촌 우체통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우체통? 이런 게 있었나?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들이 가득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잉크는 희미해져 있었다. 병호는 호기심에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문지기님께 이 편지를 읽으신다면 제 가족을 찾아주세요. 저는 아들을 잃었어요. 이름은 민수입니다. 1975년 여름 북촌에서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편지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고 서명은 최영자였다. 병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라는 이름이 그의 아들 민수와 겹쳐졌다. 설마?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는 다른 편지를 꺼냈다. 문지기님, 제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편지는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아버지, 왜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편지마다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병호는 상자를 덮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편지들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누가 버린 걸까? 그날 오후도 병호는 북촌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는 마을 입구 근처에 있는 작은 한옥 건물로 관광 안내와 마을 유지 보수를 담당했다. 사무소 직원인 박 대리는 젊은 청년으로 병호를 늘 북촌의 보물이라 부르며 따랐다. 강 할아버지,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박 대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병호는 상자 이야기를 꺼냈다. 박 대리, 북촌에 예전에 우체통이 있었나? 이런 걸 찾았는데. 그는 상자를 보여주며 편지 몇 장을 꺼냈다. 박 대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편지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런 건 처음 봐요. 북촌의 우체통이라. 아마 오래전 문지기들이 편지를 맡아 전달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버려져 있었을까요? 병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편지 속 민수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박 대리에게 말했다. 이 편지들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박 대리는 웃으며 답했다. 강 할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병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북촌 외곽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이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과 단출한 이불,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전부였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병호와 아내, 민수, 지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야, 어디 있는 거니?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우편함에서 꺼낸 것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강병호님께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통지서. 편지에는 그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병호의 연수입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병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300만 원은 그에게 큰 돈이었다. 북촌의 대문을 수리하거나 낡은 방의 보일러를 고치는 데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내가 이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나는 그저 문지기일 뿐인데. 그는 자존심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꺼렸다. 회계사로 성공했던 시절 그는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었지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북촌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서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편지 상자를 다시 열고 최영자의 편지를 꺼냈다. 민수를 찾아주세요. 그는 결심했다. 이 편지들의 주인을 찾아야 해. 그게 내가 북촌에서 할 일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다음 날 병호는 최영자의 편지를 들고 북촌을 떠났다. 편지에 적힌 주소는 서울 외곽 강북구의 오래된 동네였다. 그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80년대에 지어진 듯 보였고 복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병호는 편지에 적힌 호수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백발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누구시죠? 그녀가 물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영자님이시죠?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서 일하는 강병호라고 합니다. 이 편지를 찾았는데 당신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편지를 건넸다. 최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걸 어디서 찾으신 거죠?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다. 병호는 우체통 이야기를 설명했다. 최영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편지를 어루만졌다. 이건 내가 40년 전에 쓴 거예요. 민수는 내 아들.
1975년에 집을 나갔죠. 내가 너무 엄하게 굴어서.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수는 10대에 가출한 뒤 연락이 끊겼고 최영자는 북촌의 문지기에게 편지를 맡겼지만 답이 없었다. 문지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를 찾을 희망을 잃었죠. 병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최영자에게 말했다. 제가 민수 씨를 찾아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최영자의 집을 나선 병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북촌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최영자의 눈빛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 민수도 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북촌의 대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밤 그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시 꺼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다 멈칫했다. 이 돈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북촌의 낡은 대문을 떠올렸다. 대문은 비가 올 때마다 삐걱거렸고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대문을 고치면 북촌이 더 오래 남을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민수를 찾는데 쓸 수도 있겠지. 병호는 편지 상자를 다시 열었다. 수십 장의 편지가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하나씩 찾아가자. 북촌의 문지기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최영자의 편지를 책상에 올려놓고 다음 편지를 꺼냈다. 문지기님, 제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그의 눈빛은 단단해졌다. 북촌의 문지기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북촌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강병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최영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이후 그의 머릿속은 온통 편지 상자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는 이 편지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는 북촌 한옥마을의 대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문지기로서 그는 이 편지들의 주인을 찾아야 했다. 그날 아침 병호는 평소보다 일찍 골목을 쓸기 시작했다. 단풍이 점점 더 붉게 물들며 북촌의 돌담을 장식했고 관광객들이 하나둘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할아버지, 이 집은 누가 살았던 곳이에요? 젊은 커플이 한옥 앞에서 물었다. 병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는 1920년대의 한 양반 가문의 사랑채였어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죠. 그의 이야기는 늘 북촌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영자의 편지를 꺼냈다. 1975년 여름 민수가 집을 나갔다. 그는 편지 속 단서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40년 전의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북촌관리사무소로 향했다. 박 대리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 할아버지, 오늘 좀 바빠 보이시네요. 또 편지 때문에 오신 거죠? 박 대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 상자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박 대리, 이 편지들, 주인을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최영자 할머니의 아들 민수를 찾고 싶은데 단서가 너무 적어. 박 대리는 편지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1975년이면 오래됐네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있잖아요. 사람 찾는 사이트나 경찰서에 문의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병호는 고마움을 느끼며 말했다. 고맙다, 박 대리. 이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사무소를 나온 병호는 골목으로 돌아와 두 번째 편지를 꺼냈다. 이번 편지는 남자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문지기님께 제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를 떠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북촌의 푸른 기와집에 살아요. 이름은 한수진입니다. 1982년 3월. 병호는 푸른 기와집이라는 단서에 주목했다. 북촌에는 기와집이 많았지만 푸른 기와를 얹은 집은 드물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혹시 저쪽 골목 끝에 있는 그 집인가?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골목을 따라 걸었다. 북촌의 골목은 미로 같았지만 병호는 10년 넘게
이곳을 지키며 모든 길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푸른 기와집 앞에 섰다.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지만 최근 리모델링을 거쳐 깔끔해 보였다. 문패에는 한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여기 사는 걸까?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우리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누구시죠? 그녀가 물었다. 병호는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한수진님이시죠? 저는 북촌의 문지기 강병호입니다. 이 편지를 찾았는데 당신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한수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내 남편이 쓴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40년 전에 떠났어요. 바람 피우고 집을 나간 뒤로 소식이 없었죠. 그녀는 병호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작은 마당에는 국화꽃이 피어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한수진은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 편지를 왜 이제야 가져온 거죠? 문지기가 맡아서 전해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병호는 우체통 이야기를 설명했다. 누군가 이 편지들을 버렸거나 잊었나 봅니다. 제가 최근에 발견해서 주인을 찾고 있어요. 한수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죠.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그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게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문지기님. 당신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어요. 한수진의 집을 나선 병호는 묘한 기분이었다. 편지를 전하며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했다는 느낌은 뿌듯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이 상자에는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 그는 북촌의 대문 앞에 서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이씨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병호 씨, 요즘 좀 수척해 보이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 근로장려금 이야기를 꺼냈다. 이씨,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던데 근로장려금인가? 나 같은 사람이 받아도 되는 걸까? 이씨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우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받아야지. 병호 씨가 북촌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돈으로 대문도 고치고 뭐라도 좋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신청해. 병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이씨. 그날 밤 병호는 단칸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꺼내 들었지만 펜을 들지 못했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민수를 찾는 데 쓸 수 있을까? 그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민수가 집을 나간 날 병호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너 때문에 망했어. 민수의 외침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편지 상자를 열었다. 이번에 꺼낸 편지는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문지기 아저씨,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북촌에서 기다릴게요. 1990년, 지민이. 병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1990년이면 지민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터였다. 지민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노트에 단서를 적기 시작했다. 다음 날 병호는 박 대리에게 지민이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박 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1990년이면 지금쯤 30대 후반일 거예요. 북촌에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게요. 몇 시간 뒤 박 대리가 전화했다. 강할아버지 좋은 소식이에요. 지민이라는 이름으로 북촌 근처 초등학교에 다녔던 기록이 있어요. 지금은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가보실래요? 병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민이의 편지를 챙겨 강남으로 향했다. 카페는 현대적인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병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운터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미소로 맞았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병호는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 김지민님이신가요? 저는 북촌에서 온 강병호입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 쓴 거예요. 할아버지를 위해 썼죠. 그녀는 병호를 창가 자리로 안내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북촌에서 한옥을 관리하셨어요. 저한테 늘 북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이 편지를 문지기 아저씨가 전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병호는 한수진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문지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보군요. 미안합니다, 지민 씨.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편지를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북촌의 문지기시라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갈게요. 지민의 카페를 나온 병호는 가벼운 마음으로 북촌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편지를 전하며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커졌다. 왜 문지기는 이 편지들을 버린 걸까? 그는 상자를 다시 열었다. 편지들 사이에서 낡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문지기 김만석, 1907종 1995년 근무. 병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김만석은 그의 전임 문지기였다. 김만석이 이 편지들을 숨겼다고? 그날 밤 병호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시 펼쳤다.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돈으로 편지 주인을 찾는 데 쓸 거야. 그리고 북촌을 지킬 거야. 그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민수야, 너도 이 편지들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니? 북촌의 가을은 점점 깊어갔다. 단풍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던 그날, 병호는 대문을 열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이 온다던데. 그는 중얼거리며 대문을 단단히 고정했다. 최영자와 한수진, 지민이의 편지를 전하며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상자 속 편지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김만석, 전님 문지기의 쪽지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왜 편지들을 숨긴 거지? 그날 오후 폭풍이 북촌을 덮쳤다. 세찬 바람이 대문을 흔들었고 낡은 나무 기둥이 삐걱거렸다. 병호는 비를 맞으며 대문을 지켰다. 무너지면 안 돼. 북촌의 얼굴인데. 하지만 밤이 되자 대문의 경첩이 부서졌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레 모여들었다. 이 대문이 없으면 북촌이 아니야. 이씨 할머니가 한탄했다. 병호는 단칸방으로 돌아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꺼냈다. 300만 회런이면 대문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결심했다. 북촌을 지켜야 해. 하지만 그때 상자에서 새 편지를 발견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수. 병호는 숨이 멎었다. 그의 아들 민수의 글씨였다. 15년 전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쓴 편지였다. 민수야? 병호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에는 주소가 없었다. 그는 민수를 찾기 위해 돈을 써야 할지 대문을 고쳐야 할지 고민했다. 그날 밤 그는 대문 앞에서 기도했다. 민수와 북촌 둘 다 지킬 방법을 알려주세요.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김만석의 비밀과 민수의 편지는 그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렸다. 다음 날 북촌의 젊은 학생 지연단 나우못 넘된 람두한 바우톤 디산. 할아버지, 근로장려금으로 대문을 고치고 편지 이야기를 알리는 행사를 열어요. 지연이 제안했다. 병호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돈을 받아 대문 수리에 착수했고 북촌의 편지,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날 북촌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병호는 무대에 올라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상자엔 잊힌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최영자, 한수진, 지민이, 그리고 제 아들 민수.
그는 민수의 편지를 읽었다. 아빠,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다. 아빠? 민수였다. 그는 TV에서 행사를 보고 달려왔다. 부자는 눈물 속에 포옹했다. 민수는 말했다. 아빠를 원망했지만 늘 그리웠어요. 병호는 용서받았다고 느꼈다. 행사는 성공했고 대문은 새롭게 빛났다. 병호는 깨달았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촌과 가족을 잇는 달이었다. 그는 김만석의 비밀을 더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북촌의 편지 행사는 북촌의 전통이 되었다. 매년 가을 사람들은 편지를 나누며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수는 북촌으로 돌아와 대문 옆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병호는 아들과 함께 관광객들에게 북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대문은 북촌의 심장이에요. 그는 자부심을 느꼈다. 어느 날 지연이 새 편지를 가져왔다. 문지기님, 당신 덕분에 나를 용서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다. 병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김만석이 편지를 숨긴 이유를 알게 되었다. 김만석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편지를 전달할 기회를 잃었다. 병호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밤, 북촌의 등불이 골목을 밝혔다. 병호는 민수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근로장려금이 우리를 다시 묶어줬어. 민수는 웃었다. 아빠가 문직이라서 가능했죠. 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났다. 그는 이제 알았다. 실수와 아픔도 삶의 일부이며 새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북촌은 그의 집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